안녕하세요.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문명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란 뭔가? 여러분들 아마 유네스코라는 명칭은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정식 명칭은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국제연합 교육과학 문화기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UN 교육과학 문화기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유네스코라는 국제연합기구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2차 대전을 끝마치고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 라고 이렇게 몇몇 나라가 모여서 약속을 하게 되죠. 그때 설립 준비를 주도적으로 했던 나라가 사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영국, 폴란드, 헝가리가 2차 대전 때 독일과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고요. 그 외에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동참시켜서 이 기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46년에 파리에서 제1회 총회가 개최가 되고 유네스코 헌장이 채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유네스코 사무국의 사무총장을 맡았던 초대 사무총장이 영국의 생물학자 줄리안 헥슬레이라는 사람이 선출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헥슬레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는 겁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진화주의 생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사물을 진화론의 관점에서 바라봐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어떤 가치관이 유네스코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스탠스가 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변화한다. 우리 세상은 사실 변화하는 것도 있지만 잘 변하지 않는 것, 좀 더 세게 얘기하면 불변의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많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헥슬레이는 어떤 사물을 정태적으로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동태적으로 이렇게 포착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스태틱한 입장이 아니라 다이내믹한 동태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은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고 있더라.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사물 간의 관련성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관련된 사항들의 어떤 모양을 찾으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초대 사무총장인 이 헥슬레이의 스탠스가 나중에 이렇게 유네스코 정책이 때때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변해갑니다. 그러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하나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유네스코라고 하게 되면 간단하게 이런 국제연합기구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를 때 그 사무국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의결기관인 총회라든지 아니면 이 총회를 구성하는 각 나라 가맹국들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네스코의 활동을 지원하는 유네스코 협회라든지 뿐만 아니라 각국에는 유네스코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국도 경복궁 내에 한국 유네스코 위원회 사무실이 있고
또 명동에도 유네스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국 유네스코 위원회에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유네스코 총회가 이 채택한 국제협약이라는 국가 간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국제협약에는 뭐 세계유산협약, 그다음에 무형문화유산협약 등 다양한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러한 위원회들도 유네스코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946년에 유네스코가 설립된 이후로 유네스코는 항상 정책을 재검토해 왔습니다. 또 내부 조직의 규모도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큰 국제연합기구가 됐습니다만은 내부 조직도 자주 이제 바꿔가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문명이라 제가 강의 과목을 명칭을 했는데, 이 세계유산이라는 개념도 1972년에 이제 나중에 체결이 됩니다만은 이 이후에도 많이 변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형문화유산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재에는 유네스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과 관련성이 있다. 제가 볼 때는 초대 사무총장인 헥슬레이의 그 어떤 가치관이 쭉 이어져 오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유네스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이 유네스코에서 1972년에 세계유산협약이 체결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1960년대 전반에 거론이 됐던 이집트 아스완 하이댐 건설로 인해서 수몰될 위기에 있었던 아부 신벨 신전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바꿔 말해서 누비아 유적 구제 캠페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프로젝트가 1968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설립이 되고 처음으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 아부 신벨 신전을 구제하기 위한 기금도 이렇게 모금을 하게 되고, 전 세계 한 36개국의 기술자들이 이 아부 신벨 신전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지혜를 이렇게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 복구 프로젝트가 68년에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경험을 통해서 유네스코는 추후에 이러한 이집트의 아스완 하이댐처럼 각 나라에서도 이게 댐을 건설하게 되면은 그 댐 하류 지역에 있는 다양한 유적이라든지 유적과 같은 그러한 유산들이 수몰될 위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기금을 모으자. 그래서 1965년에 세계유산 기금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십시일반 돈을 내서 이 기금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세계유산 협약에 체결된 체결국 가운데에서 기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아니면 일본? 미국? 네, 사실은 미국이 가장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초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우리 유네스코 기금 이거 못 내겠다. 뭐 그렇게 얼음장을 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예, 어쨌든 많은 나라들이 유산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집트 아스완 하이댐 건설로 인한 아부 신벨 신전이 복구가 되면서 1966년에 국제자연보호연합회 총회에서 자연유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72년에 세계유산 협약이 체결되지만은, 예, 이미 사전에 이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유산이란 뭔지 한번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유산하게 되면은 사전적 의미로는 죽은 사람이, 아니면 사람이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아니면 친족들에게 남겨놓는 재산을 얘기합니다. 또는 좀 넓은 의미로서 우리 조상들께서, 선조들이 물려준 어떤 사물이나 문화를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산은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그 전승자 아니면 계승자가 비교적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산이라는 개념이 198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엄청나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1972년에 세계유산 협약이 체결이 되면서 세계유산 등재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과 동시에 많은 유적과 건조물 아니면 자연경관 등등이 등재가 되게 되고, 많은 등재수가 생기면서 유네스코 자체의 유산 개념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서로 앞다투어서 각국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산을 등재하려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유산이 상당히 정치성을 띠고 있더라.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경제적인 측면도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산 등재로 인해서 특히 경제적인 측면은 관광개발, 관광과 결부되어서 지나치게 관광개발을 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계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서 서로 경합을 벌이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못하고 등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나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980년대 후반부터 이게 유산이란 뭐지? 네. 원래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 유네스코 헌장에서 평화를 이념으로 내세워서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이 제도를 운영을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즉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세계유산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관광 브랜드로서 많은 관광업 아니면 관광개발업자들이 주목하는 그러한 상품이 되어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광 상품을 즐기는 관광객들은 일종의 브랜드죠. 보장된 관광 상품으로서 이 세계유산을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방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유산에 등재를 시키게 되면은 와, 이게 엄청난 관광 수입을 올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각국에서는 이 경제적 효과를 최우선시에 두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자국의 문화를 전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문화정책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관광에 따른 어떤 경제적 이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도 경쟁적으로 이 유산을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을 하고 평가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경제적, 정치적 전략으로서 자원화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유산 관련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하게 됩니다.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세계유산 현상, 아니면 세계유산 등재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어떤 사전적 의미의 그러한 유산 개념에서 크게 벗어난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개념을 이제 반영을 하면서 이 개념을 사용하는 어떤 개인이나 아니면 집단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끊임없이 재구성되어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양한 유산 개념이 창조되어 왔고 앞으로도 창조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은 이 유산 문제와 관련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논문, 출판물들이 쏟아지고 각종 학술대회라든지 회의가 개최되게 됩니다. 자, 이 유산 개념의 그러면 그 연원이라고 할까요? 이 개념이 시작된 그 어떤 역사의 배경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경우로 한번 예를 들면은 뭐 다양한 시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특히 로마 시대를 유럽에서 유산 개념의 어떤 시작과 보호의 시점으로 자주 거론되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대 로마의 역대 황제들이 고물을 수집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해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고물은 여러분들 동네에 폐지 줍고 뭐 깡통 줍고 하는 아니면 60년대 70년대 많았던 엿장소의 그런 고물이 아닙니다. 네, 오래된 물건, 정말 값어치 있는 그러한 오래된 물건, 뭐 그림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수집을 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캐비넷이라고 해서 캐비넷 안에 잘 진열을 해가지고 남들에게 보여주고서 그 고물의 가치를 갖다 인정을 하고 역대 황제들이 자신의 어떤 권위의 상징으로 이용을 해왔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역대 황제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후에 유럽에서는 뭐 각 나라의 어떤 왕족이라든지 귀족의 취미 생활로서 이 고물 수집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취향에 맞는 고물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오늘날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6세기 로마 황제 레오 10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화가 라파엘로를 이 고대 문물 조사관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의 문물을 아주 정확하게 조사를 다 하게끔 해요. 그렇게 해서 이 황제 레오 10세의 어떤 권위와 로마의 전통을 지켜왔고, 그런 유물을 갖다가 소중하게 계승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당시의 사고방식은 지금의 우리가 문화유산 보호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레오 10세의 어떤 신념이나 아니면 황제의 어떤 권위 유지를 위한 그런 유산 보호였습니다. 그러한 증거 사례로 로마 교황이 바티칸 대성당을 복구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로마 시대의 유적에서 대리석을 조달한 점도 흥미롭습니다. 그 후 유럽에서는 권위 향상을 위한 유산이라는 사고방식이 상당히 강화됐어요. 또한 개인의 어떤 권위 강화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문화재가 내셔널리즘, 고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 내셔널리즘, 고향이 강하게 드러난 것은 19세기예요. 근대 국민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의식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이러한 유산들이 내셔널리즘을 고취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됐습니다. 17세기 스웨덴의 국왕 칼 12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상과 모든 왕국의 명예를 높이는 기념물이다. 그래서 이러한 보호를 목적으로 포고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 유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들의 사고방식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문화유산을 소중히 지키는 자세를 후세에게 보여줌으로써, 온 일반 민중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정권 유지의 어떤 정당성 인지를 획득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겁니다. 또는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사회 통합을 위한 하나의 정치 도구로서 유산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잠깐 하고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을 드렸던 세계유산 개요, 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